안녕하세요. 비디오 나르시시즘의 미학 그거 가지고 5번에 걸쳐 가지고 전 텍스트를 다 같이 읽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거가 제가 혼자 공부하다가 심심해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뭐랄까 다 같이 읽을 수 있게 뭔가 도와드리거나 요약하려고 찍는 게 아니었어 가지고 상당히 길었다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스스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할 겸 하나로 한 개의 영상으로 요약을 하는 거를 하면서 저도 복귀하려고 카메라를 켜 봤습니다. 네. 크라우스의 비디오 나르시시즘의 미학 같은 경우에는 전 텍스트를 가 아직 한국어로 정식 번역되어 있는 에세이집 같은 건 없어요. 크라우스 책이 번역된 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크라우스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한번 이 책들도 같이 읽기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는 언더블루컵 잘 보이나? 언더블루컵이라고 하는 최종철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이 있고요. 언더블루컵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스가 이제 말년에 쓴 텍스트니까 전체적인 본인의 얘기가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장점이 있고 크라우스가 지금 비디오 나르시시즘의 미학 같은 경우에는 1970년에 나온 텍스트거든요. 근데 언더블루컵은 인제 한국어판은 7월 27일에 인제 크라우스가 썼고 서문을 보면은 1990년대 말 이거 하고 몇 년도에 첫 편이 나왔지? 영어 텍스트가 2011년도니까 본인이 전반적인 미적인 어떤 이야기가 완성되었을 무렵에 그리고 나이도 꽤 많이 들고 난 다음에 쓴 텍스트라서 전체적인 크라우스의 미학을 다 어느 정도 집대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포스트 미디엄이라는 이론이라던가 그리고 재기성 뭐 그런 그리고 기술적 토대와 같은 용어들이 아예 그리고 매체 재창안 같은 개념들 크라우스의 핵심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근데 대신에 글쓰기가 상당히 실험적이에요. 그래서 마치 막 카타리 같은 사람의 텍스트들처럼 본인의 사적인 이야기랑 그리고 미술 이론이 널뛰기 하듯이 링크가 돼요. 그래서 읽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같이 읽을 기회가 있으면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북해에서의 항해 김지훈 선생님이 번역하신 여기에서는 인제 포스트 미디엄 특히 포스트 매체 인제 매체라고 했는데 포스트 미디엄 상황에서 어떤에 대한 인제 포스트 미디엄 상황이라고 크라우스가 진단한 지금 동시대 어떤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집대성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브로타스 같은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은유하면서 개진해 나가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부록으로 매체 재창안 같은 주요 텍스트가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읽으실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책이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아 나는 이렇게 이것까지 읽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로잘랜드 크라우스의 전반적인 이론 배경을 약간 요약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들을 쏙쏙 빼 가지고 특히 여기 목차만 먼저 보여 드릴게요. 목차 같은 경우에는 보이나 근데? 현대 조각의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현대 조각의 흐름, 도창성과 반복, 기호 사각형, 그리고 지표와 나르시시즘. 이게 우리가 오늘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같이 볼 비디오의 나르시시즘이겠죠. 그리고 시각적 무의식. 이거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죠. 시각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발터 벤야민이 이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에서 이야기했었던 개념을 크라우스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말한 거고요. 그리고 비정형, 비정형 역시 이제 또 되게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읽어 드리는 어떤 텍스트들은 크라우스의 이야기를 짚어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죄송해요. 시각적 무의식 베냐민이네. 근데 거기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에도 나와요. 그리고 또 비정형 같은 경우에는 바타유, 조르주 바타유가 얘기했었던 바타유의 어떤 비정태성, 우리가 정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모더니즘적인 승화, 그리고 정제된 표현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비정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포스트 미디엄 상황이 포스트 미디엄 컨디션 라는 식으로 한국에서는 포스트 미디엄은 조건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사실 조건이라고 번역을 하기에는 포스트 미디엄 사태의 어떤 그 포스트 미디엄이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모더니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반대로 일어난 개념 미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동향들, 그러니까 뭔가 구성주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반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러일으켜 온 미적인 어떤 것에 어 뭔가 아노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면은 포스트 미디엄 조건보다는 포스트 미디엄 컨디션은 어떤 포스트 미디엄 상황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저도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8번째는 기술적 토대라고 적혀 있는데 기술적 토대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 서포트라고 원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술적 지지체라고도 번역을 하고 기술적 토대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근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토대라는 번역을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까? 아니면 다음번에 같이 텍스트 읽으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지지체라는 말을 쓰면은 저희가 그거를 어떤 미디엄으로 번역하기가 미디엄이니까 지지체 마치 내가 사용하는 기술적 지지체가 회화다 그러면은 캔버스와 붓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을 텍스트 더 비디오 에스테틱 오브 더 나르시시즘에 보면은 비디오의 특성을 되게 재밌는 게 크라우스가 나르시시즘이라고 번역했죠. 그러면 그 여태까지 생각했었던 미디엄의 특성을 우리는 즉 서포티드 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을 시켰는데 그 미디엄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것 혹은 상징적인 것 혹은 비물질적인 어떤 것들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게 크라우스가 이야기하는 테크니컬 서포트의 가장 메인 ธี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주 과거로부터 소급되고 있는 역사성, 재기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이야기할 거예요. pointing to라는 개념이랑 같이. 그래서 그런 개념을 다 담기 위해서는 기술적 지지체보다는 기술적 토대가 조금 더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가 매체 재창안이고요. 매체 재창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형식주의 모더니즘 그린버그식의 뭐 회화는 평면성을 그리고 조각은 어떤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미디엄이 하나의 특성을 특정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매체의 특정성을 창안하는 것의 개념이라고 조금 아주 거칠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캐에서의 항해라는 책의 뒷부분에 매체 재창안 텍스트는 통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글 텍스트로 이렇게 매체 재창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라우스의 유산 같은 경우에는 저자인 최종철 교수님이 인제 크라우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쓰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캐에서의 항해라든가 언더블루 컵 같은 책이 조금 너무 어렵다. 나도 읽어 봤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해설서라고 해도 좋으니까요. 이 로잘린드 크라우스라는 책을 먼저 읽으시고 그다음에 2 가지 책을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읽을 로잘린드 크라우스 비디오 에스테틱 오브 나르시시즘 들어가 볼까요? 지금 5 번에 걸쳐서 전 텍스트를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가 좀 어려우셨을 분들은 제가 5 개의 영상, 한 영상당 1 시간 정도씩 되니까 거의 5 시간이었는데 5 시간 동안 읽었던 원문을 한글로 이야기해 드린 거를 볼 수 있으실 거고, 만약에 그거를 다 보는 게 힘들다 하시면 제 유튜브 여기에 이메일 주소가 아마 링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소개에 써 놓을까요? 거기다 요청하시면 제가 통번역한 거를 보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1 시간 내외로 전체적인 비디오 앤 나르시시즘의 내용을 다 훑어보고 싶으니까, 그게 저의 목표니까 발췌해 가지고 읽을 거예요, 전문을 다 보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보기 전에 제가 여기에 나오는 작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쪼끔 정리를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한 거를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비디오 앤 나르시시즘의 맥락을 보여 드릴게요. 쭌쭌쭌. 아니요. 이거 슬ideshow로 하면은 같이 쇼가 되나? 된다. 그래서 비디오 앤 에스테틱 오브 나르시시즘에 나오는 작가들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작가들,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주요 시사점으로 봐야 되는 작가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 드렸어요. 지금 이거 크라우스죠. 크라우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미술사학자의 어떤 면모가 드러나는 느낌의 저 눈빛과 기대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어쨌든 먼저 비토 아콘치예요. 비토 아콘치 같은 경우에는 센터 그리고 에어타임 같은 작품들이 이 텍스트에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센터랑 에어타임 같은 경우는 하나는 1971년 그리고 에어타임은 73년도 작품이죠. 아콘치가 이 영상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를 먼저 보여 드린 다음에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볼게요. 소리는 안 날 거예요. 사운드를 들으려고 하는 작품은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고. 지금 가운데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죠. 좀 뒤로 가 볼게요. 계속 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pointing to 하고 있죠. 네. 전체적인 영상이 다 이래요. 그래서 영상 작품의 끝까지 빛도 안 꽂히는 비디오에서의 어떤 정중앙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크라우스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같이 봅시다. 그리고 그전에 에어타임 보여드릴게요. 에어타임 같은 경우에는 비토 아콘치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어떤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대방을 자신의 어떤 연인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거울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그 말은 다시 어떤 말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와 가지고 스스로 또 이야기하는 거를 반복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럼 이 작품들에 대해서 크라우스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까 봐셨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콘티가 모니터를 계속 이렇게 포인팅 투 하고 있는 모습을 반복에 대해서 인제 크라우스는 1960 년대의 어떤 형식주의 비평에서 이야기하는, 형식주의 비평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중심을 가리키는 행위랑 싱크된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형식주의 비평에서 가운데를 가리키는 행위는 프랑크 스텔라의 작품이 아주 대표적이죠. 프랑크 스텔라의 작품 잠깐 볼게요, 같이. 어
하고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호사각형 나왔다. 이런 작품들이죠. 보시면은 센터를 향해서 계속해서 선이 모이고 있죠. 캔버스의 어떤 가장자리에서부터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따라서 중앙을 향해 계속해서 인제 모이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실 수 있어요. 이 프랑크 스텔라의 어떤 형태는 그린버그가 이야기하는 매체 즉 미디엄의 특정성 스페시픽한 어떤 모습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1960 년대 형식주의 모더니즘, 클리먼트 그린버그가 주도했었던 그 당시의 모더니즘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떤 중심을 가리키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신 상태에서 같이 에스테틱 오브 나르시시즘을 읽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먼저 기억을 하고 그러면은 크라우스는 이거를 어떻게 보았는가? 구조와 자기 응시라는 것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텍스트를 같이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저번에는 제가 첫 번째부터 그냥 모든 글을 쭉 다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발췌해드린 거를 읽어드리겠다고 했어요. 크라우스는 글의 서두에서 1960 년대 비평 담론에서 흔하게 받아들여졌던 대칭성의 엄격한 적용이 화가로 하여금 캔버스의 중심을 가리키게 하고 포인팅 투 하게 하고 이로써 회화 오브제의 내적 구조를 호출하게 했던 회화 오브제의 내적 구조라는 건 뭐예요? 캔버스의 어떤 평면과 가장자리 그리고 그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스페시픽한 특정성을 호출했다는 거죠. 호출하게 했던 1960 년대 비평 담론과 그 비평 담론과 비토 아콘치의 센터에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텔레비전 모니터의 중심을 가리키는 제스처를 링크시키며 이를 팝아트 의 태도에 의해 명백히 영향을 받은 방식으로 작업 혹은 비디오라는 장르에서 같은 특정 양식의 형식적 속성에 대한 비평적 접근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패러디라고 진단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팝아트의 태도에 의해서 명백하게 영향을 받은 방식으로 비디오라는 장르에서 이러한 특정 양식 즉 1960 년대 형식주의 모더니즘이라는 양식에 대해 비평적인 어떤 접근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어떤 패러디였다. 팝아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비평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하면 좀 웃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1960 년대 형식주의 모더니즘이 이야기했었던 어떤 스페시픽한 매체의 특정성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패러디로서의. 그래서 비터 아콘치는 일부러 프랑크 스텔라 같은 작가들이 했었던 캔버스의 중앙을 가리키는 모습을 이렇게 스스로도 비디오를 가지고 중심을 가리키면서 패러디함으로써 그것을 벗어나는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우스는 센터는 그 자체의 미장센을 통해 비디오 매체의 구조적 특성을 전형화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센터가 이렇게 가운데를 가리키는 행위를 통해서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특정성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패러디를 하려고 했지만 재미있게도 그 가리키는 행위 자체가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성을 형식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크라우스는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특정성을 뭐라고 생각했길래 비토 아콘치가 이 가운데를 가리키는 모습을 비디오의 어떤 특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에 여기 바로 인제 그녀가 그라고 하죠, 요새는. 그녀라고 안 하고. 크라우스가 설명을 하는데요. 크라우스는 이 작품이 아콘치가 비디오 모니터를 거울처럼 사용함으로써 제작이 되었고 우리가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팔과 손가락을 따라 중심을 조준하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하나의 지속되는 동어 반복을 보게 된다라는 지점에서 이러한 자기 응시 이미지 안에 비디오 작업에 만연한 나르시시즘이 구성되며 이것을 나는 이 장르 즉 비디오의 전체적인 조건을 일반화하려는 시도를 인제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의 서두에서부터 비디오를 나르시시즘의 매체 미디엄으로 정의를 하고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토대 즉 특정성을 나르시시즘으로 정의하겠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여기서 크라우스가 미장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미장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미전생이 불어인데 그게 mise en scene이니까 put on stage가 돼요. 스테이지에다가 놓는다라는 뜻인데 미장센 근데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나 연극 같은 데에서 어떤 시각적인 구성, 카메라 각도, 조명, 배우의 위치, 공간 구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그걸 포함해서 읽고 있는 주체,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주체, 그리고 그 안에 표현되고 있는 객체들 간의 시선의 관계를 구성하는 장면의 연출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게 미장센이에요. 그래서 크라우스는 이 문맥에서 일부러 이 그 미장센이라는 용어를 비토 아콘치가 센터라는 작품에서 자기 응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선의 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을 어떤 나르시시즘의 구조를 지시하기 위해서 미장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계속 읽을게요, 크라우스의 텍스트를. 크라우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시도는 비디오를 물리적 조건보다는 심리적 조건으로 기술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술 작품의 가능한 주제로서 심리적 상태를 사고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심리 자체가 예술의 매체를 구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쵸.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에서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주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예술 작품을 만드는 미디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미디엄은 어떤 거예요? 조각인 경우에는 흙, 대리석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회화의 경우에는 캔버스, 붓, 물감 이런 거예요. 근데 크라우스는 나르시시즘을 비디오의 미디엄으로 규정을 했어요. 여기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매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그러면서 매체는 특정 형식의 제가 지금 한글로 읽어드린 텍스트는 전부 다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거라서 제 번역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체는 특정한 형식의 고유한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요소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긴다. 매체는 특정 형식의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들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기죠. 매체라고 하는 미디엄은 당연히 어떤 객관적인 실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즉 매체라는 개념은 예술가 자신의 존재로부터 분리된 객체의 상태를 포함하며 예술가의 의도는 이 객체를 통과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객체 상태를 통과해서 표현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크라우스는 어떤 예술 작품이 미디엄 즉 매체들을 가지고서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물질적일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이야기했었던 매체의 특정성을 통해서 예술 작품에 무언가가 표현된다라는 것에서는 완전히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후에 다른 텍스트들에서도 계속 나오는 오토마티즘이라는 개념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크라우스는 단순히 어떤 아티스트가 매체를 어떤 나중에 사용하는 단어로는 기술적 토대죠. 기술적 토대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할 때 작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술적 토대 즉 그 스페시픽한 미디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오토매틱한 특성을 통해서 아주 포르투나하게 마치 행운의 여신처럼 찾아온 것처럼 자동적으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매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시간성 그리고 재기성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매체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특성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걸 아주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 보면은 사실 크라우스가 이걸 처음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미켈란젤로에서부터도 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으로 조각을 많이 했잖아요. 유명한 조각 작품 중에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죠.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조각상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피에타.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볼게요. 네, 피에타입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대리석 작품이죠. 미켈란젤로의 전체 화면으로 봐볼까요?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없네. 네.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직접 한 말이라고 전해지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서술한 텍스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 피에타를 말씀드렸는데요. 인제 미켈란젤로가 제자랑 같이 어떤 공간에서 대리석들을 인제 막 이렇게 고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가 어떤 대리석이 좋은지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는 저게 뭘로 보이냐?" 이러니까 뭐 "무슨 대리석 같은데요?"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겠죠. "넌 지금 돌을 보고 있느냐? 나는 그 안에 있는 천사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자기가 깎아 가지고 대리석은 그냥 있는 존재고 예술가인 자신이 그걸 깎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조각 안에 이미 천사의 형상이 있고 자신은 그냥 나머지 부분을 깎아서 천사를 밖으로 드러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매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이고 그 매체 안에 숨어 있는 오토마틱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개념이 크라우스의 오토마틱한 개념하고도 결국에는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읽을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즉 매체라는 개념은 예술가 자신의 존재로부터 분리된 객체 상태를 포함하며 예술가의 의도는 이 객체를 통과해야 표현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크라우스는 비디오라는 주제를 다룰 때 그 기계적인 구조만으로 정의하는 일의 용이함은 정확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서술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비디오라는 주제는 그거를 단순히 비디오의 기계적인 어떤 구조, 그 비디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성만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상적인 언어에서 미디엄이라는 단어가 심리학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를 몇 가지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텔레파시라든가 초감각적인 지각, extra sensory한 perception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초감각적인 지각이 사후 세계와의 소통에서 특정한 종류의 심령적인 능력을 지닌 이들의 미디엄으로 이해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점 같은 거 보러 가면은 뒤에 아기 물건 같은 것들이 있고 아기 동자가 있고 거기에 어떤 샤먼으로서의 무당이 있으면 무당이라는 미디엄을 통해서 샤먼의 정신성이 인제 거쳐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매체라는 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미디엄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것으로도 환원됐었던 예들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디엄이라는 단어가 어떤 초심리학적인 의미로 구성이 될 때 이것을 소통을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인간 수용체의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를 주목을 해요. 이걸 왜 얘기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마치 크라우스는 그 샤먼들 우리가 점 보러 가면은 있는 아기 동자의 혹은 어떤 장군님의 영혼을 뒤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그것의 미디엄으로서 발화하는 샤먼들처럼 동시에 예술가도 어떤 미디엄 같은 역할을 하면서 뭔가의 어떤 심리적인 아주 초심리 현상적인 방식으로 예술의 어떤 특성을 그 예술가의 어떤 심리적인 것을 형상을 거쳐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이 비디오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형상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마치 비토 아콘치나 이런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두 가지 특성이 바로 하나 이미지의 동시적인 수신과 투사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 정신이 매개체로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미지가 동시적으로 수신과 투사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CCTV를 생각하시면 돼요. CCTV 이미지는 어때요? 동시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걸 동시에 우리가 만약에 CCTV 보는 그 관리자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찍히고 있는 어떤 CCTV를 바로 보게 되겠죠? 그럼 그 보게 되는 동시에 그건 찍히고 있는 거예요. 저 찍히고 있는 것과 보게 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치 비코 아톤치 아까 전에 에어타임 같은 작품처럼요. 에어타임 작품에서 어땠어요? 거울을 보고 있는 비토 아콘치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도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죠. 거울처럼. 그건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 정신이 매개체로 작동한다는 점을 연결시켰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비토 아콘치가 카메라의 렌즈 그리고 모니터 사이에 있었을 때 렌즈가 비토 아콘치를 비치고 비토 아콘치가 그것에 투과되면서 동시에 모니터에 투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콘치는 그 사이에서 인간의 시체가 마치 기계 사이, 하나는 여는 괄호, 하나는 닫는 괄호로서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의 센터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첫 번째 기계는 카메라이며 두 번째는 모니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로서 수행자의 이미지를 거울처럼 즉각적으로 투사한다는 것이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마치 거울처럼 에어타임에선 실제로 거울을 사용했지만 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치 거울처럼 카메라와 모니터 사이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투사하고 다시 보여지고 투사하고 다시 보여지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라우스는 여기에서 이렇게 중심에 서게 되는 인간, 즉 카메라와 모니터라는 두 개의 괄호 사이에 있는 인간 존재, 이 인간 존재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리처드 세라랑 낸시 홀트의 작품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리처드 세라랑 낸시 홀트의 작품 부메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서 낸시 홀트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거에 대해서 이제 헤드셋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한 0. 몇 초 정도의 짧은 언싱크된 상태로 돌아와요. 예를 들어서 "안녕, 안녕. 하세요, 하세요. 뭐 반가워요, 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가 읽는 어떤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산만한 어떤 울려 퍼짐 안에서 스크립트가 계속 엉키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낸시 홀트의 발화가 다시 헤드셋을 통해 되돌아올 때 지연 효과와 산만한 울려 퍼짐에 대해 낸시 홀트는 방금 자신이 말한 문장에 바로 그 즉각적인 과거조차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자기가 말한 그 과거랑도 단절된 상태, 곧 완전히 역사로부터 분리된 감각의 이미지가 형성된다. 역사로부터 분리됐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뒤에 설명이 됩니다. 홀트가 자신과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그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텍스트이다. 홀트가 묘사하고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결코 도피할 수 없는 이 감옥이라고 인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크라우스는 붕괴된 현재의 감옥 (Prison of Collapsed Present)라고 명명을 해요. 계속 읽은 다음에 한꺼번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감각과 완전히 단절된 현재의 시간이라고 정리를 하는데 이는 곧 자기 봉쇄 이며 self encapsulation 이며 그리고 어 자신의 신체 혹은 자기 정신이 자기 자신을 둘러싸는 환경이 되는 상태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단순히 낸시 홀트가 말하고 있는 텍스트가 스크립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리처드 세라가 준 스크립트의 텍스트에서 어떤 줄을 자기가 읽고 있었는지를 잊었다는 뜻에서만 벗어나서 완전히 흘러가고 있는 시간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역사 이런 거랑도 단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단절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는 말이 방금 1초 전에 했던 말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스스로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기 봉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쪼끔 더 이해하기 좋으려면은 낸시 홀트랑 리처드 세라의 부메랑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여 드릴게요. 보여 드리는데 이게 사운드가 들려야 되는데 사운드를 어떻게 하면은 들려 드릴 수 있지? 일단 같이 봅시다.
이게 사운드가 하나도 안 들리시죠? 사운드를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낸시 홀트 앤 리처드 세라의 부메랑이라고 치시면 이 영상을 직접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그 보시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떤 사운드가 되냐면 낸시 홀트가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스크립트에 있는 말이 그대로 자기 자신한테 반복적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 하는 말을 계속 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계속 뭔가 지연이 생기고 자기가 하는 전혀 다시 알아듣기가 힘들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봉쇄가 되는 것이 크라우스는 단순히 이 작품 안에서뿐만 아니라 "비디오 아트 전반의 작품들 어디에서나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추가적인 비디오 작품들의 예를 듭니다. 근데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가 5번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냐면 1 시간 안에 우리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벌써 35 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른 작업들도 결국에는 그 부메랑이랑 유사한 방식으로 자기 봉쇄를 보여주니까요. 앞부분에 궁금하신 분은 앞부분에 5개의 영상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사례에서 비디오 퍼포먼스의 본질은 텍스트를 괄호로 묶어 배제하고 그 자리를 거울 반사 (mirror reflection으로) 대체하는 활동으로 명시된다라고 주장합니다. mirror reflection 거울 반사라는 거는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라캉의 논의를 그리고 프로이드의 논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계속 일단 크라우스의 텍스트를 읽어 드리면 "이러한 대체의 결과는 과거를 가지지 않은 자아 그리고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과도 연결되지 않은 자아를 제시하는 것이며 모니터 위에 나타나는 이중자 더블" 그러니까 이 더블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모니터 위에 나타나는 나 자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는 진정한 외부 객체로 간주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인제 이 더블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환영이니까 외부적인 객체로 간주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자아의 치환 displacement 여기서 displacement라고 인제 했는데 전 치환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치환이며 그 효과는 부메랑에서 홀트의 목소리가 수행했던 것처럼 퍼포머의 주체성을 또 하나의 거울적인 대상 즉 mirror object로 전환시키는 데에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부메랑에서 홀트의 목소리가 "지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미러 리플렉션을 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이 오히려 어 자기 스스로로 어떻게 정립되질 못하고 계속 자기 안에 갇혀 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은 그게 스스로에게 갇혀 버리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크라우스는 뒤에서 프로이트랑 나르시시즘 리비도 그리고 라캉을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을 하기 전에 어 크라우스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따라가 드리고 싶으니까 그다음에 크라우스가 하는 얘기 한 가지만 짚고 바로 그 뒤에 그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라우스는 지금까지 예시에서 논의한 어떤 비디오의 자기 반영성 그러니까 오토 리플렉션이라고 자기가 정의한 오토 리플렉션이 그럼 뭐예요? 지금 계속 얘기했었던 거. 보여 드렸던 영상으로 설명드리면은 비토 아콘치의 pointing to center 하는 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스스로를 가리키죠. 그거랑 에어타임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속 거울을 보면서 말을 걸고 그 말에 자기 스스로 또 대답을 하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낸시 홀트가 "안녕, 안녕하세요, 하세요."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러한 거울 반사가 어떤 오토한 리플렉션이 마치 모더니즘 회화, 조각 영화들이 차례대로 계속해서 구축해 왔었던 "리플렉티브 모드 즉 반성적인 양식의 하나의 변형 형태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누군가 할 수 있다라고 써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1960 년대의 얘기를 정확하게 아시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960 년대에 어 그 클레먼트 그린버그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바로 이 리플렉티브한 모드예요. 리플렉티브 모드란 형식주의 모더니즘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더니즘의 대가들이 했었던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예를 들어서 프랑크 스텔라의 그 캔버스가 중심을 계속해서 그 가장자리에서부터 그리면서 그 매체의 특정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스스로의 어떤 것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더 질문을 단순화시켜서 크라우스가 한 번 더 얘기해 주는데, 서로 다른 기술, 즉 캔버스랑 비디오라는 거를 사용하는 거를 제외하고 비토 아콘치의 센터와 제스퍼 존스의 아메리칸 플래그 사이의 진정한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요. 그다음에 스스로 대답해요. The difference is total. 모든 것이 다르다. 완전 다르다. 제스퍼 존스의 아메리칸 플래그랑 비토 아콘치의 센터는 모든 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존스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에 걸려있는 어떤 실제의 벽이 있죠. 그럼 그 실제의 벽을 회화 오브제 전체의 배경으로 인식하게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떤 다른 것, 즉 도상, 피규어, 제스퍼 존스의 작품을 같이 봅시다. 제스퍼 존스, 짜자잔. 네, 제스퍼 존스입니다. 제스퍼 존스의 작품 같은 경우 아메리칸 플래그는 지금 굉장히 평면적인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캔버스의 플랫니스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플랫니스는 벽에 이렇게 걸려서 감상될 때 벽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켜요. 그럼으로써 스스로 셀프가 오히려 부각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벽과 그림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감상이 돼요. 그런데 아까 비디오는 어땠어요? 분리가 됐나요? 그것에 대해서 크라우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캔버스가 걸려있는 실제 벽 자체를 존스는 회화 오브제 전체의 배경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두 가지 상이한 도상, 즉 피규어와 그라운드 사이에 쐐기를 받고 있다. 반성, 리플렉시브니스란 바로 이렇게 명확히 서로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서로를 조명해 줄 수 있는 두 개의 범주적으로 이질적인 존재의 분열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분열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계속 돌아오는 게 아니라. 플래그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플래그와 피규어와 그라운드로 분리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비디오는 어때요? 반면 거울 반사, 즉 미러 리플렉션은 분리성의 소멸을 암시하고 있대요. 비토 아콘치의 작업에서 우리는 그가 예술가 자신과 그의 분신, 즉 이중자, 더블 사이에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연결을 인식하지 않고는 우리는 센터를 감상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리고 비토 아콘치에게도 비디오는 자아와 그 반영된 이미지가 융합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자기 자신과 그 리플렉션이 계속 융합하게 만든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모더니즘 예술의 반성성, 즉 리플렉시브니스는 대상을 제 자리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따라서 자기 경험의 객관적인 조건을 발견하기 위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어떤 이중화의 과정이라면 그렇죠. 왜냐면은 모더니즘의 리플렉시브니스는 그 플랫니스함 자체로 대상을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그 깃발을 위치시키고 그다음에 벽, 캔버스와 피규어를 완전히 또 반대로 갈라 놓음으로써 스스로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중화의 과정,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그런 어떤 리플렉시브니스, 반성적인 과정이라면 오히려 지금 비디오가 하고 있는 절대적 피드백의 거울 반사는 대상을 괄호로 묶어서 배제하는 과정인 것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괄호, 아까 그 괄호 뭐였죠? 모니터와 그 렌즈. 그 두 사이에 인간이라는 것이 주체로 완전히 갇혀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비디오를 물리적 매체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크라우스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이트와 라캉을 인제 소환해서 이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앞부분의 이야기가 쪼끔 더 이해하기 쉬워져요.
지금 자기 반영성과 자기 반성의 어떤 점이 다르고 그리고 비디오의 나르시시즘 즉 자기 자신으로 계속 셀프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은 대상에 대한 리비도를 투사를 포기하고 대상 리비도를 자아 리비도로 전환시킨 자의 상태이다. 원래 왜 대상에 대해서 리비도를 투사해야 하죠? 그리고 그걸 포기하고 대상 리비도를 자아 리비도로 전환시켰다는 것, 즉 스스로를 계속해서 리플렉션 한다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투사에 대해서 크라우스는 이제 라캉의 자아의 언어라는 텍스트에서 나르시즘 환자가 이제 침묵하는 청자에게 좌절감을 경험을 하는 거를 예로 드는데요. 나르시즘 환자가 침묵하는 청자한테 좌절을 하는 어떤 예시가 있을지라도 사실 그 좌절감은 침묵에서 근원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 셀프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투사된 하나의 객체라는 것이며 그의 좌절은 이 객체에 의해 자기 자신이 사로잡히게 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 쭉 읽으면 더 이해가 쉬우니까 다 읽은 다음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서 환자가 자기 반영의 조각상 저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statue of his reflected self"라는 식으로 영어 원어가 되어 있고요. 자기 반영, 스스로를 자꾸 반영하는 어떤 자기 반영의 조각상으로부터 자기를 이탈시키고 반성 즉 reflexive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진짜 역사 속의 진정한 시간 리얼 타임을 재발견해야만 반복적인 무시간성에서 벗어나서 변화되는 시간성 temporality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자기의 반복되는 시간 속에 갇혔다고 표현을 한 게 있었죠. 바로 부메랑이라는 작품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반복되는 시간성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계속 스스로한테 돌아와요. 그건 마치 나르시시즘 환자가 어떤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자기 얘기를 막 할 때 나는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의사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침묵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자기 자신 얘기만 계속하니까. 그러면 좌절을 해요. 근데 좌절을 하는 근원적인 원인은 사실 그 침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투사될 때. 그 타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근데 타인이라고 하는 오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그걸 계속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나, 그리고 나, 그리고 나, 그리고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르시심적인 반복 안에서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과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오인의 과정은 원래 프로이트와 라캉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그게 타인이라는 거를 깨달아야지 돼요. 내가 여태까지 나라고 생각했었던 어린아이가 원래는 어른을 보면서 그게 나라고 하거든요,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아 나는 저 엄마처럼 모든 걸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저것도 어른들 나도 사람이고 내가 보고 있는 저 대상도 나랑 똑같은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어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굉장한 충격을 경험해요. '왜 나는 못하지?' 그러면서 처음으로 타자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동시에 여태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나 말고 타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진정한 나죠. 여태까지 나는 뭐였어요? 나 혼자 생각하는 나, 굉장히 나르시시즘적인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와 나를 구별도 못 했던 거죠,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엄마를 보면서 '아 난 엄마처럼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빠처럼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내가 아니라 타자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 그것을 할 수 없는 나 그리고 저 사람들과 다른 나, 어떤 부분에서 무력하고 그렇지만 어떤 것은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를 다시 재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 비디오는 어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비디오의 무한한 피드백 사이에서는 자기 반성성 reflexiveness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나 그리고 나 그리고 나밖에 없거든요. 마치 비토 아콘치의 작품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서 크라우스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무한히 스스로를 셀프 피드백하는 것이 나르시시즘이고 그 나르시시즘 안에 있는 자기의 무한한 자기 반영성, reflexiveness가 아닌 self reflection은 스스로를 어떤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갇히게 하고,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갇히게 한다는 거는 어린아이가 엄마와 나를 분리하는 어떤 과정 없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갇힌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에게 갇히게 되면은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분을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리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읽었던 구절 한 번 더 읽어 볼게요. 그럼 더 이해가 될 테니까. 즉 자기 반영의 조각상으로부터 자신을 이탈시키고 반성이라는 방법, 즉 '내가 아니었네.'라는 타자와의 나의 어떤 관계를 통해 자신의 진짜 역사 속의 진정한 시간, 나라는 것의 진정한 시간을 재발견해야만 반복된 시간의 무시간성, 어떤 아까 전에 부메랑에서 반복됐었던 어떤 갇혀 버린 시간을 벗고 변화의 시간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여기까지만 보면은 크라우스는 비디오의 나르시시즘적인 어떤 특성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즘적인 비디오는 어 프랑크 스텔라 혹은 제스퍼 존스랑 "토털리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대해서 시간성과 텍스트를 다 잃기만 했고 자기 스스로의 셀프 피드백에 갇히기만 하고 그렇게 하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크라우스는 지금까지 논의한 흐름, 즉 비디오가 나르시시즘적이고 자기 반성과 대비되는 자기 반영이고, 그리고 무한한 피드백 루프 속에 갇혀서 시간성과 텍스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르시시즘이라는 부유하는 공간을 무중력 상태로 끊임없이 낙하하는 듯한 감각을 나타낸다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비디오에 대한 논의를 벗어나는 세 가지 예외적인 현상의 비디오 아트 작업군에 존재한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그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논문에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 첫째는 매체 내부에서 그 매체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활용하는 비디오들이고, 둘째는 비디오의 어떤 심리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디오 자체에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작품이며, 셋째는 비디오의 매체를 회화 혹은 조각의 부수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설치 형식의 작업이에요. 이 세 가지의 예를 인제 지금부터 또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리처드 세라의 부메랑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이 작업은 자신의 자아, 그러니까 스스로 언서브젝트한 것에 어떤 거를 계속 자기 반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로 보여줬잖아요. 그럼 뭐가 지금까지 자기가 비판한 거랑 다르다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비토 아콘치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디오의 나르시시즘 적인 자기 반영성을 비판하려고 그걸 보여준 게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 어 오히려 1960 년대에 형식주의 모더니즘의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비판점을 패러디하기 위해서 했다고 거기서는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리처드 세라랑 레라의 부메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계속 반복적으로 셀프 리플렉션 되는 어떤 반사 현상, 그 반사 현상을 이용했어요. 일부러 이용했죠. 그렇다는 것은 자기가 그 비디오의 특정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어쩌다 보니까 셀프 리플렉션 된 게 아니라, 셀프 리플렉션을 오히려 더 극적으로 드러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는 매체 내부에서 그 매체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한 작품이다라는 거죠. 그대로 그 글을 읽어 드리면, 이 작업은 자신의 자아에 몰입되지 않고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는 데에 중요한 점이 있으며, 세라가 부메랑의 자아, 즉 서브젝트와 분리되어 있으며 그 바깥에 위치한다는 점은 그가 시간에 대해 가지는 태도 또한 다른 비디오 작업과는 다르게 만들었다. 부메랑의 시작된 상황 속에는 그 결말이 이미 잠재되어 있으며, 무슨 얘기냐면 부메랑을 처음 기획하던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셀프 리플렉션 할 거라는 것이 이미 기획되어 있었으며, 그 지점에 도달하면 이 작업은 멈춘다. 그 셀프 리플렉션이 드러나서 관객들에게 경험되고 '아, 비디오의 무한한 시간성 속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구나.'라는 걸 관객이 경험하게 되면 그 작업이 멈춘다는 거예요. 이 "멈춘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
그 비디오 작업이니까 당연히 뭐 3분 50 초면 30분 50초 후에 멈추겠지. 그런 류의 멈춘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비토 아콘치의 센터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비토 아콘치가 그것에 멈추는 어떤 부분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가운데를 포인팅 투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반복 속에서 자기의 무한성으로 스스로를 계속 가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부메랑은 언제 멈춰요? 부메랑 작업은 그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이 텍스트를 스크립트를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 셀프 리플렉션이 관객에게 감지되는 순간 멈춰요. 왜냐하면 그걸 보여주려고 기획된 작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라우스는 이러한 셀프 리플렉션을 계속 경험시키는 리처드 세라의 부메랑이 이 나르시시즘적인 어떤 비디오 현상의 텍스트를 읽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매몰되는 것의 바깥에 있는, 오히려 그거를 보여줌으로 해서 비판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게 어 지금 잠깐 이 텍스트 말고 다른 텍스트로 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쪼끔 헷갈리실 수 있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북해에서의 항해라는 책에 브로타스라는 작가의 작품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크라우스가 되게 좋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프라우스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포스트 미디엄 상태, 즉 포스트 미디엄 상태라는 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왔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크라우스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5가지 오적이 있어요. 그 오적들이 만들어낸 어떤 미적 아노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미적 요 아노미 상태에 대해서 이 브로타스라는 사람이 완전 그거를 패러디하는 작품을 해요. 독수리 박물관이라는. 이 텍스트를 읽어 보시면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이 책은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잡아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경우에도 본인이 비판하고자 하는 포스트 미디엄 상태를 완전히 똑같이 드러내고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이 그 "포스트 미디엄 상태에 빠져 있지 않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걸 알고 그걸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마치 예로 들면은 어떤 개그맨이 시사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거를 완전히 흉내내고 있을 때 그게 "아 저기 누구야." 그 대치맘 흉내낸 그 여자 개그맨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대치맘을 흉내내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면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셀리면은 "셀리." 이렇게 부르면서 그 학원을 다 드라이브하고 다니죠. 그걸 보여주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완벽하게 똑같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그거를 역사적으로 패러디하고 보여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태 바깥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례 볼게요. 두 번째 사례는 조앤 조나스라는 작가의 버티컬 롤이라는 작품으로 이야기를 해 줘요.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수직 감음? 롤링? 수직 롤링이 될 텐데요. 조앤 조나스의 수직 롤, 버티컬 롤은 그대로 한번 읽은 다음에 그 작품을 보여 드릴게요. 이 작업에서 시간성에 대한 접근은 카메라와 모니터 간의 신호 주파수를 탈동기화 (desynchronizing) 함으로써 투사된 이미지의 안정성을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미지가 끊김없이 지워져 나가는 효과를 통해 우리는 비디오의 그리드가 이미지와 함께 작동하는 배경 혹은 토대 ground 또는 support에 대해 반성적 관계, 계속 이 reflexiveness를 좋은 방식으로 해석했던 거 아시죠? 반성적은 왜 좋은 거예요? 나와 타인 혹은 나와 다른 어떤 물질에 대해서 감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 반성적인 관계를 감각하게 된다. 이 연속적 소거의 움직임은 결국 단지 비디오의 라스터 스캔 라인만이 아니라 시간 바깥에 존재하는 유한성을 물질화하는 테이프 데크의 물리적인 현실을 비유하는 메타포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르시시즘이 계속 스스로를 투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조한 조나스의 버티컬 롤이라는 작업은 일부러 카메라랑 모니터, 그 당시에는 이제 왜 TV 모니터에 주파수 있거든요.
그 주파수를 일부러 탈동기화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끊기면서 계속 선이 나오거든요. 그 선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화면이 지워지는 어떤 효과를 통해서 이 매체가 가지고 있는 테이프 데크의 물리적인 어떤 것을 비유하는 메타포를 계속 보여주면서 그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 아까는 어떤 시간성이었어요? 끊임없이 현재에 갇히게 되는 무한한 피드백의 시간성을 끊어 버리는 거죠. 그걸 끊어 가지고 어 뭔가 흐르는 시간으로 시간 바깥에 존재하는 유한한 어떤 것을 물질화하는 메타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두 번째 케이스인 비디오의 심리적 지배로부터 심리적 지배라는 건 그 나르시시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적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계에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작품. 물리적 공격이란 여기서는 신호 주파수를 교란시켜 버린 거겠죠. 작품을 같이 한번 보면 바로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디 보자. 조앤 조나스의 작업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버티컬 롤인데 이거 사운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화면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계속해서 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끊기죠. 이게 신호 주파수를 교란시켜서 그런 건데 전체적인 작품을 우리가 몰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몰입이 원래 어떤 거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비토 아콘지 센터의 몰입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갇히는 어떤 상태인데 조앤 조나스의 작업에 나오는 어떤 이 비디오의 비디오와 모니터 수신 장치의 물리적인 공격 즉 신호 주파수 교란을 통해서 그걸 했을 때 우리는 끊기는 어떤 시간 감각 때문에 이 안에 계속해서 몰입되지 못하는 상태로 오히려 빠져나오게 되고 바깥의 시간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영원히 계속되었었던 셀프 리플렉션에서 벗어나고 리플렉시브니스 자기 반성의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쪼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고 오늘 중지. 1 시간 안에 이 텍스트를 다 읽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미 1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도 거의 다 왔으니까 쪼끔 더 힘내서 같이 읽어 봐요. 이게 워낙에 어려운 텍스트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비디오 자체를 회화 혹은 조각의 부수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설치 작업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경우도 읽어 드린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세 번째 사례로는 피터 캔버스의 문과 기억을 들 수 있다. 저는 문하고 기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door도 DOR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억도 memory가 아니라 M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 아무래도 이 제목 자체가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메모리의 축약형이라고 인제 읽혀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 동시에 인제 실제로 이 작업이 door 혹은 인제 그 문간 복도 같은 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실제 텍스트를 읽으시는 분들은 door하고 mem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기억하고 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는 1975 년도 작품이고 맴은 1974년 작품인데요. 도어와 맴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인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피터 캔버스의 도어와 맴은 벽 평면에 고정된 어떤 상태를 대상화하고 있다라고 크라우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라우스는 두 작업 모두에서 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텍스트를 같이 읽는 게 중요하니까.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실시간 카메라 이미지를 벽면에 투사하는 장치, 벽 그 자체 이 세 가지 요소 간의 삼각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 어 벽면에 벽면 투사를 하게 되죠, 카메라 이미지를. 그리고 투사하는 장치,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그 벽 자체, 투사되는 벽 이 세 요소 간의 삼각관계가 형성된대요. 제가 만약에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어떤 벽에다가 그 빔을 쏘면 그 벽과 그 벽에서 투사된 어떤 이미지와 그리고 그 벽에 투사하고 있는 카메라 간의 삼각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실제 작품을 보면서 이해하면 더 쉽지만 일단 텍스트를 같이 읽고 난 다음에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삼각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관람자의 경험은 이 세 요소가 만들어내는 벡터 속에서 자신의 몸이 취하게 되는 누적된 위치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대체 무슨 소리냐? 관람자가 이 공간에 들어섰을 때 이 프로젝션, 그리고 프로젝션 되고 있는 벽면,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프로젝터,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드는 이 삼면 안에서 자기 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으로 이 작품에서의 관객 경험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작품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니까 일단 따라와 주세요. 일단 도어에서는 카메라가 프로젝터가 위치한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람자는 그가 방을 떠날 때 또는 문턱에 멈춰 있을 때만 이미지도 등록된다. 이것도 그냥 일단 쭉 읽어 드릴게요. 무슨 소리냐면 도어라는 작품에서 카메라가 어떤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빔 프로젝터가 있어요. 그럼 방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여기에 복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람자는 복도에 있는 카메라를 지나가게 될 때는 오히려 카메라에 비춰져 있으니까 자기 모습이 여기 프로젝터에 나와 있는데 프로젝터에 나와 있는 모습은 볼 수 없겠죠? 왜냐면 제가 지금 찍히고 있을 때 저는 아직 그 방에 못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방에 들어가고 나면 어때요? 들어가고 나면은 오히려 내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즉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프로젝터 모두 벽면 한 측에 있고 벽과 평행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관람자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기 위해 물러서면 화면에서 벗어나거나 이미지가 왜곡되며 초점이 맞춰지면 벽에 너무 가까워져 이미지를 볼 수 없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카메라가 요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요렇게 설치되어 있으면은 내가 여기 서 있을 때는 이 카메라에 너무 가까워 가지고 요렇게 얼굴이 보이겠죠. 근데 빔 프로젝터가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볼 수 없어요. 제가 요렇게 봐도 제 벽면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걸 보려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은 뒤로 물러나는 순간 내 이미지가 흐려져 버리죠. 왜냐면 지금 카메라가 벽에 딱 붙어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실제로 봐야 쪼끔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테니까 보여 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짠짠짠. 찾아봅시다. 피터 캠퍼스 도어. 아, 나왔다. 바로 요런 식이에요. 지금 보시면 도어 같은 경우에 복도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의 모습을 이 사람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카메라가 안 보이니까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죠. 요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대신 이 화면에 보이죠. 이 사람은 화면엔 안 나와요. 근데 남의 모습은 보이죠. 이 사람은 완전 definitely 절대로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죠. 아예 방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카메라에 비춰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카메라, 벽, 이 벽면의 스크린, 이 사이에서 관객이 계속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데 이 세 개가 가지고 있는 위치 벡터 안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객 경험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어를 봤으니까 맴을 볼까요? 맴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됩니다. 네. 크게 안 되나? 크게 된다. 카메라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화면을 지금 요렇게 멀리 있으니까 요렇게 휘어져 가지고 보이죠. 자신의 모습이 어깨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까지 번져 나가 가지고 보이잖아요. 근데 카메라에 제대로 비춰주려고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나는 이 화면을 볼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맴과 도어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인제 여기서 크라우스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뭘까요? 그다음에 나와요.
이 작업들의 본질은 이미지가 유지되는 두 개의 표면, 즉 관람자의 신체와 벽면을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표시화하는 데 있다. 관람자의 신체랑 벽면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래요. 여태까지 분리되지 못했죠. 바로 이 구별 속에서 즉 벽면, 곧 회화적 표면은 절대적인 타자로 이해할 수 있고요. absolute another. 그것은 자아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의 세계의 일부로 드러난다. 여태까지 객체의 즉 타자, 외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비디오가 나르시시즘적인 셀프 피드백을 계속 생성했다면 지금 피터 캔버스의 작업은 그 카메라의 약간 설치라는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벽면, 회화적 표면에 그 투사되는 화면에서 어떤 타자성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아 외부에 존재하는 객체가 세계의 일부로서 드러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단순히 표면에 투사하게 되고 그거를 계속 자기가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자각을 계속 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셀프 리플렉션 그 무한한 피드백이 갇히는 게 아니라 리플렉시브니스 즉 자기 반성의 효과로 접어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크라우스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했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크라우스는 위의 세 가지 사례, 즉 첫 번째 매체 내부에서 그 매체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마치 부메랑처럼. 그리고 둘째, 비디오의 심리적인 지배, 즉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계 자체에 물리적 공격을 가하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 버티컬 롤처럼 주파수를 완전 뽀개 버렸죠. 셋째, 비디오 매체를 회화 혹은 조각의 부수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설치 형식의 작업, 피터 캔버스처럼 설치라는 어떤 거를 끌어들임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셀프 피드백에 계속 갇히지 않고 나르시시즘적인 게 되지 않고 타자성을 감각하게 함으로써 리플렉시브니스 자기 반성으로 가게 되는 어떤 것들을 짚어낸 다음에 1974 년에 자기 저술에서 논의했었던 라우젠버그의 상품 물신주의에 대한 어떤 저항 그리고 1960 년대 미니멀리즘 조각에 내재된 어떤 지각성의 문제에서 조엘 사피로와 같은 일부 젊은 조각가들의 작업에서는 미니멀리즘의 문제들이 라우젠버그의 회화적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억적이라 정의되는 공간 속으로 삽입되는 스스로 어떻게 계속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기억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 어떤 현재의 시간성에 갇혀 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억적인 거는 뭐예요? 이전의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흐르게 되는 어떤 흐르는 시간성이죠. 그러니까 흐르는 시간성이 좀 더 크라우스가 이야기하는 쪼끔 더 긍정적인 거라라고 생각하시면 쪼끔 더 쉬워요. 그렇게 한 걸 요약한 다음에 "나는 바로 이러한 작업의 흐름 속에 피터 캔버스의 예술을 포함시키고 싶다."라고는 말을 써요. 즉 자기가 여태까지 저술들을 쭉 거론하면서 그 저술에서 시간성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계속 다뤄왔다는 걸 한 번 더 언급한 다음에 그러한 시간성 그리고 어떤 미술사의 흐름 속 어떤 매체가 가지고 있는 기억 속의 흐름에서 피터 캔버스 같은 자기가 얘기했었던 세 개의 예외적인 비디오 작업들을 포함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크라우스는 비디오 작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비디오 작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르시시즘적인 속성 자체가 원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파해서 기억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작가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주지를 하면서 인제 마저 마지막 부분을 읽어 드리면 비디오 매체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나르시시즘적 폐쇄 구조는 캔버스에게 있어서 관람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캔버스는 피터 캔버스예요. 피터 캔버스에게 있어서 관람자와의 관계 속에서 회화적인 조건을 탐구할 수 있게 해 주는 심리주의적인 전략의 일부가 된다. 즉 나르시시즘적인 것은 비디오에 이미 내재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르시시즘적인 것을 여러 가지 전략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크라우스는 이를 통해 나르시시즘을 세계와 그 조건을 괄호로 묶고 소외시키는 형태로서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투사 즉 프로젝션을 향해 달려가는 나르시시즘적 충동을 역행하여 객체의 사실성 팩스텔리티를 재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텍스트를 마칩니다. 네. 여태까지 5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읽어 드렸었던 비디오 더 에스thetic of narcissism을
한 시간 안으로 요약해 가지고 중요한 텍스트만 연결해서 읽어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은 명료하죠. 비디오의 나르시시즘적인 어떤 성향이 왜 있었는가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 비디오의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이 어떤 점에서 리플렉시브니스, 즉 이전의 모더니즘에서부터 쭉 크라우스가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여겨져 왔었던, 그리고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문제를 인제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억성, 시간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들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에서 문제적인가를 인지하시면 되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상기시키지 않는 비디오 작품들은 어떤 게 있는가? 세 가지 특성이 있었죠. 그럼 그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어떤 점에서 시간성을 소환하고 타자를 감각하게 하고 리플렉시브니스, 즉 자기 반성을 불러일으키는가, 셀프 리플렉션이 아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짚어내시면서 이 텍스트를 읽으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비디오 에스테틱 오브 나르시시즘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 시간 15분 걸렸네요. 즐겁게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라우스의 다른 텍스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아마 제가 요새 쓰고 있는 텍스트가 인공지능과 예술에 대한 텍스트라서 그거 혼자 읽기가 좀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기술 철학, 존재론 뭐 이런 거 가지고 텍스트 읽으면서 그거를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에 읽을 텍스트는 크라우스가 아니라 어 이거 할 것 같아요. 디지털 대상의 존재론에 대하여.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뉴미디어 아트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허욱 유키라고 하는 분의 WWW부터 인공지능까지 디지털 적 대상의 존재에 대하여라는 텍스트. 이 텍스트는 심홍동이라는 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심홍동이랑 유키, 허욱을 경유해서 디지털 존재론에 대한 텍스트를 같이 읽어볼 확률이 있고, 또는 제가 최근에, 제가 미술사 베이스이기는 하지만 미술사 텍스트를 너무 안 읽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다 읽은 1900년대 이후의 미술사, 옥토버집 편집자들과 그 이외에 헬 포스터, 크라우스, 이발 랭브와 벤자민 부클러, 데이비드 조슬릿이 쓴 이 텍스트를 차례대로 쭉 같이 읽어보거나 아니면 그걸 둘 다 하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웠어요. 안녕. 어떻게 꺼? 아.